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 저희 스케줄표 보셨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연장돼 갖고 저는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짧게 할게요. 제가 이전 비즈인큐 강의 나갔을 때 주제가 살다 그리고 사라지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4살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다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사색을 하려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사는 얘기를 좀 하러 나왔어요. 되게 지루한 강사 소개인데 저는 일단 2018년에 책과 강연과 인연이 돼서 이별에서의 이별이라는 장례지도사로서 겪었던 그런 삶에 대한 철학들,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여기 섭외를 받은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책과 강연 연구생 중에서 되게 다작을 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유명한 책을 내신 분도 있는데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올해 감사하게도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개정판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표지도 바꿔주시고 이걸 통해서 책과 강연이 그 초창기에 포스터를 제작할 때 그 문구가 있었어요.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있잖아요. 책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싶은 문구였는데 제가 직접 겪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났고 그거를 계속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이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는 학창 시절 때 꿈이 연극 배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무대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라도 무대에 서는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연극 배우로서는 수많은 트레이닝을 하지만 이런 작은 소극장 무대에도 정말 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큰 무대에 그것도 저 혼자 제 이름을 걸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저로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꿈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가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못 가더라고요. 이 보통의 힘이에요. 오늘 강의 주제가. 근데 보통 가는 거리가 먼 분들이죠. 제가 강의 포스터를 봤을 때 이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 포스터에 아무리 봐도 보통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강의 들으셨겠지만 다들 보통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 그래서 이 보통의 힘이라는 게 저를 지칭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김연아 선수 팬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고르게 됐어요. 얼마 전에 시집도 갔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근데 좀 제가 김연아 선수 너무 팬이라서 임신을 했을 때 김연아 선수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렇게 집에서 뛰어다녀요. 집에서 막 트리플 악셀 막 스핀 100바퀴씩 돌아버리고요.
근데 그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99도면은 그 물은 영원히 끓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1도가 있어야, 1도가 올라야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그 1도, 그다음에 그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1분을 위해서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1도. 그래서 사실 뭐 보통이다, 비범하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큰 차이가 아니라 그 1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많은 뭐 대회나 공모전에 응시를 했지만 그렇게 번번이 장려상만 타더라고요. 이거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직장에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도 장려상을 받아버렸어요. 직장에서 이제 코로나 대응 체험 수기 공모전이란 걸 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양땡땡 저예요. 장려상의 의미를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되게 같은 말이라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보면 비록 순위권에 들지 못했을지언정 참가자들 가운데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되게 같은 말이라도, 그죠? 아차상이래, 아차상. 그렇게 제가 번번이 장려상을 타다가, 물론 이제 뭐 입상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하죠. 제가 장려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입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만 조금 그래도 그 글에 욕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장려상이 아니라 조금 이제 우수상까지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한 대회에서 그 중등부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장려상에서 확 1등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내가 번번이 장려상만 타던 사람인데 내가 왜 1등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글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에는 차이점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좀 더 진심으로 썼다. 그리고 내 얘기를 썼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 장려상을 받은 글과 1등을 했던 글의 차이를 살펴보니까 정말 제 뭐 참고 서적이나 뭐 유명한 글귀나 그런 거 다 빼고 제 얘기를 했더니 1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만약에 책을 쓸 때도 남의 훌륭한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쓰면 되겠다. 그냥 그게 좋든 안 좋든 그게 장려상과 1등의 차이였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고 뭐 여러 언론사 인터뷰나 아니면 뭐 다른 미팅에서 했을 때 왜 그 직업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심지어 이전 강의에서도 그게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뻔한 대답을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 앞으로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전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그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왕이면은 보람 있는 직업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뻔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끌렸어요. 이 직업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그 이유가 단박에 떠오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죠? 지금 남편분들 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기록부 보면은 저의 장래 희망, 그다음에 부모님의 장래 희망을 두 개 다 적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 적어? 하면 네가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야, 대학까지 나와서 왜 그걸 하고 아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라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걸 할 줄 몰랐지. 나는 네가 글 좋아해갖고 작가나 될 줄 알았지. 네가 장의사가 될 줄 알았냐? 아니 엄마가 내가 좋아해서 행복한 일을 하라며. 그러니까 엄마도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지켜만 봤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 엄마처럼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간 이후에 이거는 책가 강연에서 언지를 안 주셨던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책으로 인해서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으로 인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뭐 이제 매거진에 연재를 부탁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한 분이 드라마 작가님이셨어요. 이제 좀 쉬면서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시던 분이었는데 제 책을 우연히 읽으셨대요. 근데 이 책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쓰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우연히도 그분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그냥 동네 언니처럼 만나갖고 카페에서 그분이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이제 이거저거 알려드리고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책의 요약 그다음에 드라마에 필요한 구절이 뭘까 고민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죽은 자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산자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감싸 안는 일 그것이 남은 이들의 숙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세 줄을 딱 드렸어요. 그냥 작가님 요것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리 씨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 듣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비롯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례지도 다음에 그러면은 왜 장례지도 하다가 뜬금없이 작가가 되기로 하셨나요? 근데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생뚱맞은 직업인 장례지도를 하게 됐지만 10대 때부터 저는 책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뭐 TV나 만화책을 보는 것보다 그래도 아유 우리에게 책 보내 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또 편했고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쓰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이제 엄마의 책상에 우연히 일기장을 봤어요. 저희 엄마가 뭐 그렇게 고상하거나 이제 공부를 잘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노트에 그 엄마의 고민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자기의 생각을 잔뜩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였으니까 빈 노트에 이렇게 내 생각을 적어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서랍에서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면 노트에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적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가족을 통해 배우고 그때부터 쓰게 됐는데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그날은 엄마가 진짜 싫었어요. 싫어갖고 제 일기장에다가 엄마가 진짜 싫다. 집 나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엄마가 그걸 몰래 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나가래요. 왜 그러냐니까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조금만 참아줬더라면은 제가 좀 더 좋은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혹시라도 그런 걸 보시더라도 조금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미래에 해리포터를 쓸 수가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리포터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드리는 점은 저를 서점에 데려가셨어요. 주말에 데려가셔.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해.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사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조금 빠져 계셨어요. 저를 데리고 이렇게 이 책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어디 가든지 어느 코너에 가든지 뭐 미술 아니면 뭐 과학, 경제 이런 데 상관없는데 분야에 돌아다녀도 그냥 자유롭게 봐라.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라 하고 좀 이렇게 풀어놓으셨거든요. 서점이 놀이터가 되듯이.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서점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책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했던 습관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그 평대를 많이 보잖아요.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스테디셀러 코너로 이제 저희가 발걸음을 가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남들이 가지 않는 후미진 책장을 좀 뒤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 의지로 책을 골라보겠다고 뒤졌었거든요. 또 의외로 거기에 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평대보다는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 1, 2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는 평대에 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팔리면.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책꽂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누군가는 나처럼 책꽂이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한 권 꽂혀 있더라도 제 책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 글귀는 제가 장례지도사 일을 하면서 사실 고인분들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마지막 이별 여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배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저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쓸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장례지도사가 쓴 에세이가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 딱 한 권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일이 가정사고 일인데 이걸 내가 출간을 해도 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저의 추천사를 써주신 그 남궁인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겪은 많은 병원에서의 일들이 저한테 큰 감명을 줬고 그러면 나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정훈 대표님, 김태환 대표님하고는 책과 강연이 생기기 이전부터 저와 그 장례 업계에서 이미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정훈 대표님 회사의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봤었고 이런 회사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강의를 섭외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꼭 강의에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몇 년의 사투 끝에 이제 모시게 됐고 실제로 강연을 듣고 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인연이 지속적으로 돼서 이제 대표님 일본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제가 좀 같이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다 끝나고 일본의 그 후미진 골목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는데 그때 책과 강연이라는 그 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정훈 대표님과 김태환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두 분의 눈이 너무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겠다. 뭔지 모르지만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 뭐 그때 제가 바로 시작한 건 아니죠. 저도 고민을 했죠. 그걸 단박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을 했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때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 결혼할 때, 공부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데 왠지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강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왠지 사진에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책과 강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원고를 전 또 마음 먹으면 한번 팍 빠지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신혼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안 됐을 텐데 와이프가 집안에서 목에 종이 갖고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뭐 하냐? 아, 나 책 좀 써보려고. 그러니까 네가? 뭐 누가 몇 천만 원 주면 책 내준대? 얼마 갖다 바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런 비난 그 채찍을 또 양분 삼아서 더 내가 저 인간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를 갈고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계약되고. 근데 그때의 기쁨은 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서로 대화를 안 해도 혼자 싱글벙글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나 계약됐어. 책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읽어? 누가 사겠어 그걸. 냄비 받침이나 쓰지. 야, 이왕 만드는 거 저게 불연 소재로 만들어라. 불에 안 타게. 예. 그런 참 이정은 대표님께서 저한테 원고가 거의 다 될 즈음에 조언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책이 나왔는데 작가님 친한 친구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랑 좀 친분 있는 사람이 사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책을 내고 나서 그러니까 적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집에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비난받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짐은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장례의사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시신을 만지는 일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나이라는 그러니까 20대였잖아요. 20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동기들은 뭐 5, 60대 정도 됐었어요. 솔직히 뭐 이제 트럭 하다가 이제 직장을 잃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동기잖아요. 제가 똑같은 백지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 5, 60대인 남성분들이 더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진짜 답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이 장례지도사를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그들보다 더 공부하고 연습해도 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대 여성이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네. 머리도 좀 이렇게 최대한 미용실 가서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옷도 저기 중년분들이 입으시는 거 있잖아요. 부티크 이런 데 가고 이 컴플렉스가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솔직히 책을 쓰면서도. 근데 책을 쓰면 여러분들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후기예요. 그 독자분들이 써준 서평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서평의 한 구절이에요.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했는지에 달렸음을 작가는 글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 마음에 닿았을까?
제가 이거를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책을 내므로 인해서 그런 큰 선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출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좀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책가 강연 저도 2년이 오래됐고 대표님 만나 뵐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작가님 다음 책은 언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이 아니지 2018년 출간으로 인해서 솔직히 제 책이 슬픈 책이다 보니까 저도 몰입을 하면서 울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면서 울면서 썼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조금 울고 이제 세수 좀 하고 다시 와서 앉고 앉으면 또 눈물이 나요. 쓰기 시작하면 또 눈물이 나서 또 화장실 갔다가 쟤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 그런데 신기한 게 독자분들의 서평을 읽다 보니까 제가 울었던 그 지점에서 똑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글로써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체험해 봤으니까 그러면 다음 책은 얼마나 내가 더 신중하게 잘 써야 될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떨쳐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극복해야지 또 추가적으로 작품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영향, 그죠? 글의 영향력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작가가 진심으로 쓴 글은 그 감정이 독자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코칭이 뭘까? 제가 코칭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사인 시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것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강사분께서 사랑은 상대를 내 시간대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시간 안에 내가 머물러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조금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사실 굉장히 힘든데 누군가 곁에 그냥 있어서 지켜봐 주거나 아니면 응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가 강연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옆에서 작가님 이거 될 수 있어요. 이거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요? 이게 될까요? 계속 의문을 갖잖아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됩니다. 근데 말에 힘이 있는 게 자꾸 된다고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이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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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며칠 들어보면 제가 진짜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어제 먹은 밥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책가 강연에 와서 자꾸 저한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된다. 작가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느꼈던 게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도 제 자신에 대한 예의래요. 좋은 사람. 책가 강연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리 오세요.
빨리 달려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코칭이라는 개념이 누군가는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책가 강연 글쓰기 학원인가? 서초동 1타 강사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말없이 곁에 있어주면서 됩니다. 너무 힘들면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가 강연 처음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여러분들이 쓰면 책이 됩니다. 근데 안 쓰면 책이 안 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쓰면 책이 된다고? 진짜? 어디 한번 써볼까? 안 되면 알아서 해. 네, 그런 오기로 썼었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책가 강연에 수많은 연구생들이 있고 저보다 더 눈부신 성과를 낸 연구생들이 있는데 왜 저를 이 무대에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책가 강연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추억들이 있어요. 그 책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에세이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책가 강연에서 에세이를 투고한 제 첫 번째 1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불안하지만 불안하셨겠어요. 같이 투고를 하는 입장에서 그 투고 메일 누르기 전에 저한테 저보다 더 떨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 혹시나 답장이 안 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떨림의 순간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소중한 추억이 되고, 지금 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한 정확한 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을 하자면 그래도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을 잃었다는 거는 곧 길을 찾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찾지 마시고 같이 찾아요. 그리고 같이 걸어요. 이게 책가 강연의 모토입니다. 제가 정했어요. 죄송해요. 제 마음대로 정해요. 같이 찾아요. 같이 걸어요. 예. 오로라,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해졌는데요. 거기 감동적인 대사가 있더라고요. 오로라는 원래는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지구로 흘러들어온 에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러여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비록 완벽하지 않고 에러로 가득하더라도 아름다워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99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도 감사하게도 이런 초청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눈이 부시게에서 제가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혜자 선생님 그 대상 수강소장 혹시 보셨어요? 후회로 가득 찬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사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1도씨가 뭔지 고민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심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저는 하나의 열매를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주렁주렁 다른 열매들이 맺어 있어요.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풍요롭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날들,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날을 위해서 오늘이 그 1도씨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